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새벽 2시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지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정희숙은 거실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은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어버린 국화차 잔이 들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차가운 달빛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시청 후 댓글로 다음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세요. 그날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 전날에야 겨우 연락이 오곤 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유난히 밝고 경쾌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제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올해 추석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곧 육순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못 해드린 효도를 하려고요. 60평생 해외여행이라곤 해본 적 없는 저였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형편이 늘 빠듯했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민준이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 마련하느라 제 인생에서 여행이란 건 사치였습니다. 그런 제게 아들이 무슨 선물을 준비했다는 걸까요? 미국 여행 어때요? 제대로 된 휴양지로 모시고 싶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라니.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 먼 나라를 제가 간다고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꼭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아니, 민준아. 그런 큰돈 들이지 말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저희가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몸만 오시면 돼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저희가 제대로 효도 한번 해보려고요. 젊었을 때 제대로 못 누리셨던 거 이번에 다 만회시켜드릴게요. 그렇게 다정하고 정성스러운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소에 1년에 몇 번 보기도 힘들던 며느리가 늘 무뚝뚝하고 사무적이기만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생전에 사주었던 외출복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옷을 입고 미국 땅을 밟게 될 줄이야. 가슴 한편으로는 기쁨이,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지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출국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어쩐지 들떠 보였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인천공항에서 민준이 부부를 만났을 때 그들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와 있었습니다. 수지는 명품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리고 있었고 민준이는 새로 산 듯한 여행용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 낡은 캐리어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자, 얼른 수속하러 가요. 그들은 서둘러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탑승권을 받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 들고 있는 탑승권에는 분명히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제 손에 쥐어진 탑승권에는 42F라는 좌석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였습니다. 민준아, 이거 좌석이. 아, 어머니. 특가 항공권이라서 좌석 지정이 안 됐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면세점 쇼핑백 비행기가 이륙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좁은 좌석에 몸을 구겨 넣고 앞좌석 등받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는 덩치 큰 외국인 남성들이 앉아 있어서 팔걸이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쾅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통에 복도는 늘 붐볐습니다.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제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문득 민준이와 수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비즈니스석은 앞쪽이니까 한참 앞에 있겠지요. 넓은 좌석에서 편하게 영화나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승무원이 가져다주는 식사를 즐기고 있을까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승무원이 기내식을 돌렸습니다. 저는 트레이를 받아들고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퍽퍽한 빵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스가 뿌려진 파스타, 그리고 작은 샐러드 한 접시.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몇 입 떠넣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귀마개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좁은 공간에 몸을 틀 곳도 없었고 등받이는 거의 눕혀지지도 않았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시간이 갈수록 허리와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관절염이 있어서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픈데 이렇게 좁은 자리에서 꼼짝없이 앉아 있으니 고통이 배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을 때 다리가 저려서 비틀거렸습니다. 간신히 몸을 가누고 복도로 나왔는데 화장실 앞에는 벌써 3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주무르며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비즈니스석은 어떤 모습일까? 커튼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앞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비즈니스석의 넓은 좌석에 누워있는 민준이와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수진은 담요를 덮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민준이는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 테이블에는 제가 받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접시에 담긴 스테이크와 샐러드, 디저트까지.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며 저를 데려오면서 정작 자기들은 저렇게 편하게 가고 저는 이렇게 고생을 시키다니.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어둠만 바라보며 남은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6시간, 7시간, 8시간.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9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곧 LA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붓고 저린 다리를 주무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였습니다.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먼저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민준이와 수진이가 상쾌한 얼굴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호텔에서 푹 쉬고 나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반면 저는 밤새 잠 못 이룬 얼굴에 부은 다리를 질질 끌며 겨우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세요? 빨리 나오시지. 입국 심사장에서 저를 기다리던 수진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12시간 동안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기나 할까요? 미안하다. 다리가 좀 저려서. 에이, 괜찮으실 거예요. 호텔 가서 쉬면 되죠? 자, 빨리 짐 찾으러 갑시다.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가는 동안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킥킥거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한참 떨어진 뒤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LA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온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택시 잡아야죠. 어머니, 여기 계세요. 민준이가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노란색 택시가 우리 앞에 멈춰 섰고 우리는 짐을 싣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숙소까지 가주세요. 민준이가 운전기사에게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택시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창밖으로 LA의 새벽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번쩍이는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한 상점들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계속 달릴수록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은 점점 낡아 보였고 거리는 어두컴컴해졌습니다. 깨진 유리창이 있는 가게들도 보였습니다. 택시가 멈춰선 곳은 다운타운 외곽의 허름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2층짜리 모텔이었습니다. 간판의 네온 사인은 반쯤 꺼져 있었고 주차장에는 낡은 차 몇 대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숙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런 빈티지 감성이 대세라니까요. 속은 완전 다르답니다. 민준이가 짐을 끌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 모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오래된 카펫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207호. 민준이가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수진이 마치 대단한 곳이라도 되는 양 밝게 말했지만 방 안은 처참했습니다. 낡은 더블 침대 2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창문 틈새로는 외풍이 들어왔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난 듯 웅웅거리는 소리만 냈습니다. 어머니는 저쪽 침대 쓰세요. 저희는 이쪽에서 잘게요. 수진이 제 가방을 침대 옆 구석으로 툭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보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고 시트에서는 세제 냄새 대신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화장실 좀 써야겠구나. 문을 열자 더 심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수구 냄새였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변기 뚜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거울은 얼룩이 져서 제 얼굴도 제대로 비치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다른 숙소로 옮길 수는? 어머니,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LA예요. 숙박비가 엄청 비싸다고요. 이것도 저희가 몇 달 전부터 특가 검색해서 겨우 구한 거예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여행해요. SNS 보면 이런 로컬 숙소 묵는 게 힙하다니까요. 어머니는 너무 고급스러운 것만 찾으시네. 고급스러운 걸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잘만한 곳을 바랐을 뿐인데.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 배은망덕한 늙은이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자, 어머니 좀 쉬세요. 저희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근처에 맛집 좀 알아보려고요. 금방 올게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고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저희 점심 사왔어요. 수진이 제게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햄버거 하나와 감자튀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식어서 기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저희는 먹고 왔어요. 근처 멀 레스토랑에서요. 어머니는 미국 음식 입에 안 맞으실 것 같아서 간단한 걸로 사왔어요. 하지만 수진의 핸드폰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SNS에 올라간 사진들을 바닷가가 보이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랍스터와 스테이크를 앞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좀 쉬어야겠어요. 그들은 자기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햄버거를 억지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수진이 일어나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 예약한 데가 있어서요. 좀 늦게 올 거예요? 나도 같이. 아니에요, 어머니. 거기는 코스 요리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싸요. 어머니는 편의점에서 한식 도시락 같은 거 드시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기서 2블록만 가면 한인 마트 있대요. 수진이 제 손에 $20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저녁 사드시고 내일 아침도 사드세요. 저희는 따로 조식 먹으려고요. 호텔 조식? 아, 어머니는 안 되고요. 투숙객만 되거든요. 저희가 포인트로 업그레이드 받은 거라서요. 민준이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울을 보며 머리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저는 손에 쥐어진 $20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효도 여행이라며 미국까지 데려와서는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라니.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저는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모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수진이 알려준 대로 2블록을 걸어가니 한인 마트가 보였습니다. 마트 안은 한국 식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치, 라면, 김밥. 낯익은 것들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제일 싼 삼각김밥 2개와 물 1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12 뿐이었습니다. 모텔로 돌아와 차가운 김밥을 먹었습니다. TV를 켜보았지만 영어로 된 방송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TV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민준이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아직 안 잔다. 수진이 쇼핑백을 침대에 내려놓으며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하루였어요. 레스토랑도 대박이었고요. 아, 맞다. 어머니, 오늘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까요? 그녀가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바닷가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고급 레스토랑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은빛 접시 위의 요리들, 와인잔을 든 그들의 환한 미소. 근데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준이가 침대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 지갑을 어디선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까 레스토랑에서 계산하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요. 뭐, 지갑을? 네, 신용카드랑 현금이랑 다 거기 있었는데 큰일 났어요. 진짜. 수진이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내일 쇼핑몰도 가고 그랜드 캐니언도 가기로 했는데 여행 일정이 다 꼬이겠네요. 그들은 한참 동안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는데 왜 경찰서에 신고하자는 말은 없을까요? 카드 정지는 했을까요? 어머니, 민준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제가 예상했던 것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어머니 카드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딱 내일 하루만요. 한국 가자마자 바로 갚아드릴게요. 카드를. 어머니, 저희가 지갑 잃어버린 건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여행 온 김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수는 없고요. 어머니도 미국까지 오셨는데 구경은 하셔야 하잖아요.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진짜 갚아드릴게요. 영수증도 다 모아서 정확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꼭 아껴 쓰렴. 고맙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그 카드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씻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좀 쉬고 계세요. 저희가 렌터카 빌려서 드라이브 좀 하고 올게요. 어머니 가시면 너무 피곤하실까 봐요. 나도 같이. 에이, 어머니. 장시간 차 타면 멀미하시잖아요. 그냥 쉬세요. 저녁 때 봬요. 그들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낯선 모텔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녁 무렵 제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로데오 드라이브 부티크 2,847달러, 티파니 앵코 1,523달러, 구찌 매장 3,200달러.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 사이에 8,000달러가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스테이크 하우스 458달러, 와인바 320달러, 식사까지 호화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텔방에서 어제 남은 삼각김밥을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수진이 상기된 얼굴로 쇼핑백들을 침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아, 네, 어머니? 카드 사용 문자가 왔는데 이게 다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걱정 마세요. 다 어머니 선물 산 거예요. 선물? 네, 어머니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어머니 친구분들 선물도 샀어요. 나중에 다 드릴게요. 하지만 침대 위에 놓인 쇼핑백들의 사이즈를 보니 모두 수진의 체형에 맞는 것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카드 사용 문자가 계속 울렸습니다. 보석, 옷, 술집, 고급 레스토랑. 이틀 만에 2천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민준아, 우리 좀 이야기 좀 해야겠다.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일어나는 민준이를 붙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카드 말이다.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구나. 이건 평생 모은 돈이란다. 수진이 화장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미국까지 왔는데 돈 몇 푼 쓰는 거 가지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몇 푼이 아니야. 이틀 만에 2천만 원이 넘게. 어머니가 평소에 아무것도 안 사시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미국이 얼마나 물가가 비싼데요. 밥 한 끼만 먹어도 몇만 원씩 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 진짜 실망했어요. 효도 여행 왔다고 하면서 돈 아까운 소리만 하시면 저희 기분이 어떻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좋다. 알겠다. 그럼 오늘은 나도 같이 나가자. 뭘 사는지 직접 보고 싶구나. 에이, 어머니. 오늘은 요트 투어 예약했어요. 바다 나가는 건데 어머니 배멀미 심하시잖아요. 나는 괜찮아. 같이 가마. 수진이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근데 요트 투어 인원 추가하려면 돈이 더 드는데 그건 어머니가 내셔야 해요. 그래, 내가 낼게. 우리는 차를 타고 마리나로 향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미국에 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요트 선착장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요트 투어는 프리미엄 코스인데 어머니 거는 일반 코스로 끊었어요. 어차피 바다는 똑같으니까 차이 없으실 거예요. 저기 저 작은 배 타시면 돼요. 제가 탈 배는 낡고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반면 민준이 부부가 탈 요트는 새하얗고 큰 럭셔리 요트였습니다. 2시간 후에 여기서 만나요. 그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요트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덜컹거리는 작은 배에서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바다를 봤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2시간 후 선착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민준이 부부는 상쾌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저희는 정말 최고였어요. 수진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트 위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 선베드에 누워있는 사진, 바다를 배경으로 키스하는 사진. 배고프시죠? 점심 먹으러 갑시다. 우리는 해변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멋진 테라스 자리였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민준이와 수지는 거침없이 주문했습니다. 랍스터, 와규 스테이크, 와인. 저는 메뉴판을 보다가 가격에 놀랐습니다. 샐러드 하나가 3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뭐 드실래요? 나는 그냥 파스타 하나면 되겠다. 에이, 어머니, 왜 그렇게 작게 시키세요? 스테이크 드세요. 아니다. 파스타면 충분해. 식사가 나왔습니다. 그들 앞에는 화려한 요리들이 놓였고 제 앞에는 소박한 파스타 한 접시가 놓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파스타를 포크로 휘휘 저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요. 드디어 왔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어머니가 지금 사시는 아파트 말인데요. 아파트가 왜? 그 집이 어머니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래요.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 집 팔아서 저희한테 맡기시면 저희가 투자 잘해서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지금보다 훨씬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그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란다. 거기서 너를 키웠고 내 아버지 추억이 있는 곳이야. 어머니, 실질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현금 유동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제대로 모시고 싶다고요.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해요. 저는 천천히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된다. 그 집은 절대 못 판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말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다. 어머니가 지금 우리를 못 믿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누가 쳐다보든 말든 어머니가 너무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정성껏 모시려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간다. 혼자 택시 타고 갈 테니 너희들끼리 있어라. 택시를 타고 모텔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후련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모텔방에 혼자 남아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모든 것을 정리하리라고. 밤늦게 민준이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또 잔뜩 들고서 말입니다. 그들은 제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우리는 마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들은 제 카드로 계속 쇼핑을 했고 저는 모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니 총 사용액이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도 저는 또다시 맨 뒷자리였습니다. 12시간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지고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였습니다. 어머니, 택시 같이 타시죠? 민준이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따로 갈게. 네. 왜요? 너희는 너희끼리 가거라. 나는 내가 알아서 간다. 저는 제 캐리어를 끌고 그들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준이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콜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카드도 모두 재발급해 주세요. 고객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은행 직원은 더 묻지 않고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새 카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할 얘기 있어요. 무시했습니다. 오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민준이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서 얘기해라. 할 말이 뭔데?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냥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수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더군요.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내 집 비밀번호는 내 맘대로 바꾼다. 그게 문제냐? 민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해요. 미국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풀어야죠. 오해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는 짓을 똑똑히 봤다. 이제 할 말도 없다. 엄마! 돌아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라. 인터폰을 껐습니다. 밖에서 한참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 소리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조용해졌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그들은 떠난 뒤였습니다. 다음 날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친구 경숙이가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건강이? 아닙니다. 건강은 괜찮습니다. 그냥 미리 준비하려고요. 변호사와 상담하며 제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독거노인 복지재단과 한부모 가정지원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고객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미국에서 너무 흥분해서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도 수십 통 왔습니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카드 쓴 돈 다 갚아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숙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희수가,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괜찮아. 이제 정말 후련해. 근데 민준이 요즘 형편이 안 좋다던데. 사업도 안 되고. 내가 알 바 아니야. 유언장을 작성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결심을 하고서였습니다. 변호사님,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어요. 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사를 가시려는 건가요? 네. 아들이 모르게요. 완전히 사라지고 싶습니다. 어머님,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신 건가요? 네. 이미 마음은 정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잔금 정리, 전입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드님께 알리지 않으시려면 매매계약 당일에 바로 이사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이 뜨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새 아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민준이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작지만 깔끔한 투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전세가 아닌 매매로 제 명의로.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제 공간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내놓자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위치도 좋고 상태도 깨끗하네요. 이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계약금을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 민준이를 키웠던 이 집과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잔금일을 한 달 후로 잡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조금씩 짐을 정리했습니다.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분류했습니다.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교 졸업식 사진,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들. 이 아이가 언제 저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오래 감상에 젖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진들을 상자에 넣어 봉인했습니다. 남편의 유품도 정리했습니다. 옷, 시계, 안경 모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몇 장만 작은 앨범에 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큰 업체 대신 개인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이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잔금 받는 날 바로 이사 가야 합니다. 오전에 계약하면 오후에 바로 짐 빼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손님. 걱정 마세요. 경숙이에게만 사실을 알렸습니다. 희수가 정말 가는 거야? 응.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주소는 나한테만 알려줘. 민준이가 물어봐도 절대 안 알려줄게. 고마워, 경수가.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드디어 잔금일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부동산에서 매수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큰 금액을 보니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잘 살아주세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중히 살게요. 부동산을 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용달차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빨리 씻고 출발합시다. 준비해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침대, 장롱, 식탁, 그리고 몇 개의 상자들. 평생의 삶이 이렇게 간단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짐을 다 싣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방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용달차를 타고 새 동네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쯤 달렸을까요? 조용한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제 새 집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짐을 내리고 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거실, 아담한 방, 깨끗한 화장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침대를 펴고 커튼을 쳤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모든 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은 건물들 사이로 산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아파트 숲과는 달리 여유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야. 핸드폰을 꺼내 민준이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차단했습니다. 수진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그들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새 번호로 바꾸는 것도 고려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멀리 왔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였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발코니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동네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희수가, 민준이가 나한테 연락했어. 뭐래? 어머니 행방을 찾는데 집도 팔리고 연락도 안 되고 완전히 미쳐가더라. 그래. 희수가,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사실 괜찮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수업과 요가 수업을.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2달 됐어요. 정희숙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세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작년에 보내고요. 저도 혼자 살아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정희 씨 외에도 영자 씨, 순자 씨 모두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어디 우리뿐이겠어요. 영자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죠.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채화 전시회에 그림 한 점을 출품했습니다. 발코니에서 본 일몰 풍경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작은 전시회였지만 제 그림 앞에서 사람들이 멈춰서서 감상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 그림 참 평화로워 보여요.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담았어요. 몇 달 후 경숙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희수가, 민준이가 사업 완전히 망했대.
빚도 엄청나고 집도 뺏기고 월세로 이사 갔다던데. 그렇구나. 너는 정말 마음이 안 움직여?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건 자기가 자초한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도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그래, 내 말이 맞아. 너는 충분히 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숙 씨. 덕분에 따뜻한 밥 먹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보람 있어요. 봉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을 돕는데 쓸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저는 발코니에 서서 하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눈처럼 제 과거도 조용히 묻히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영자 씨, 순자 씨가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건배합시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는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해가 밝은 날,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과 느낀 감정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겨울 나무들이 아름다웠다. 앙상한 가지들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비움이 때로는 채움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배웠다. 금방 봄이 왔습니다. 발코니에 화초를 심었습니다. 제라늄, 베고니아, 장미.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함께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과 상처, 이별과 출발.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아파트를 판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림 도구를 사고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정희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처럼 제 과거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